한국은행이 오늘 6월 경상수지를 발표했습니다. 6월까지 경상수지는 2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장반기를 기준으로 볼 때 흑자 수준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법원 경매 시장 열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올 2분기에 분기 최고 실적을 거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요가 증가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백화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홈트족을 겨냥해 스포츠 매장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경상수지가 2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부진하며 상반기를 기준으로 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여전히 이어갔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6월 경상수지가 68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적자를 기록한 이후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한 뒤 회복세가 이어진 것으로 6월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10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6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392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 승용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고 정보통신기기, 화공품 등은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 전환한 반면 중남미, 유럽연합, 동남아 등 대부분의 지역은 감소했습니다. 6월 잠정치까지 합산한 올 상반기 경상수지는 191억 7천만 달러 흑자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226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흑자폭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고 흑자 규모는 지난 2012년 상반기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특히 서비스 수지는 상품 수지와 달리 6월에도 여전히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박영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6월부터 수출 감소폭이 완화되고 7월에도 그 흐름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재확산과 미중 갈등, 재부각 등 불확실성이 혼재하지만 대체로 경상수지는 불안감 터널을 벗어난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전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신라젠이 지난달 10일 제출한 경영 개선 계획서를 바탕으로 내려지는 이번 결정은 거래 재개와 개선 기간 부여, 상장 폐지 이렇게 셋 중 하나입니다. 개선 기간 부여가 결정될 경우 최장 12개월 후 다시 심의 과정을 거쳐 상장 여부가 상폐 여부가 결정되고 거래 재개 판단이 내려지면 신라젠의 주식은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거래됩니다. 또 상장 폐지 기로에 선 신라젠의 기심의 결과는 오늘 저녁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법원 경매 시장의 열기도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지지옥션이 발표한 7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응찰자 수는 3.4명으로 집계돼 전월보다 0.9명 줄어들었습니다. 18개월 만에 최소 인원을 기록한 겁니다. 7월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2,8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원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 6월까지 3개월 연속 13,000건을 넘었지만 7월 들어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일부는 이미 부동산 시장에 도입돼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전세 품귀 현상이 나오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임대차 3법 후속 조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표준 임대료 도입을 수면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부동산 시장에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시도지사가 매년 기준 임대료를 산정해 월세 거래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전세가 급격히 월세로 전환돼 임대료가 폭등할 거란 우려에 따라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는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 소득을 환수하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폭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표준 임대료 도입이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기초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6월부터 시작돼 합리적인 시세 파악도 당장 쉽지 않습니다. 계약갱신하면서 5% 상한을 둔 거잖아요.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도 지금 4% 이하에서 지금 논의 중이다 보니까 사실 표준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까지 지금 논의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관련된 법들이 시장에 안착한 이후에 이제 논의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임대차 3법의 후속 조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표준 임대료 도입이 가시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가 커지며 카카오와 네이버가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거뒀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30% 늘어난 9,529억 원, 영업이익은 142% 늘어난 97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커머스와 콘텐츠 사업 선전이 사상 최대의 성적을 견인한 겁니다. 네이버도 2분기 매출액이 16.7% 증가한 1조 9,025억 원, 또 79.7% 늘어난 영업이익 2,3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수요 증가, 또 성과형 광고 확대, 파이낸셜, 웹툰 등 신사업 성장에 힘입어 실적이 늘어난 겁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비대면 수요가 늘자 콘텐츠 사업을 확장하고 나섰습니다.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영상회의 등을 만드는 리모트 몬스터를 인수했고, 네이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 서비스업 회사인 NF 보험 서비스를 신규 설립했습니다. SK텔레콤이 코로나19 장기화와 5G 네트워크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했습니다. SK텔레콤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2분기 매출액 4조 6,028억 원, 영업이익은 3,595억 원, 순이익은 4,322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공시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뉴비즈 전 부문의 꾸준한 성장과 무선사업 실적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 11.4%가 늘어났습니다. 당기순이익은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영향 등으로 66.8%가 증가했습니다. SK텔레콤은 비대면에 특화된 다양한 신사업을 성장 동력으로 안착시킨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무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늘어난 2조 9,398억 원입니다. SK텔레콤은 설비 투자로 전년 대비 56.7% 늘어난 9,178억 원을 집행했지만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최근 KB국민카드가 인수한 인도네시아 여신 전문 회사에서 대형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터져 야심차게 준비했던 신남방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또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며 현지 정부도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상황 어떤지 금융팀 정순영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KB국민카드가 인도네시아 자회사에 자금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다 이런 보도 접한 적이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대형 사고가 터졌나 봐요. 네, KB국민카드가 지난 7월 인수한 인도네시아 여신 전문 금융사인 PT 파이낸시아 멀티파이낸스인데요. 현지에서는 크레딧 플러스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인수하자마자 90만 명의 고객 정보가 다크웹을 통해서 유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복수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출된 고객들의 정보는 이름, 신분증 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등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진출 사업을 준비하던 KB국민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또 이번 사태가 기업 차원이 아니라 한 개인이 폭로해서 현지에 알려지게 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한 보안 컨설턴트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크레딧 플러스의 고객 정보들이 다크웹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캡처해서 올리면서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컨설턴트는 크레딧 플러스의 고객 정보가 지난 6월 해킹에 의해서 다크웹에서 거래가 됐다면서 회사 측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추해 보면 한 달이 되도록 정보 유출 사태를 좀 방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보도된 뒤에 사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유출 사태가 온라인에 공개되고 현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까지 되니까 이 크레딧 플러스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제 공식 입장을 통해서 사실 확인 즉시 정부에 보고를 한 후에 전문 업체를 통해서 사건 조사를 실시했고 아직까지는 유출이나 도용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라면서도 제3자에 의해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서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해명도 내놨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정보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크레딧 플러스의 해명 보고서를 요구하는 등 이번 사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 국민카드 입장에서도 지금 막 인수한 회사에서 이런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난감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지 사업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정부 유출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국민카드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카드는 지난해 11월 파이낸시아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달 사모펀드로부터 지분 80%를 879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또 곧바로 현지 사업 운영을 위한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 3천억 원의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크레딧 플러스의 현지 신용 등급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국민카드가 투자하고 있는 라오스와 태국, 캄보디아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크레딧 플러스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본점을 둔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할부 금융사로 업계 20위권에 약 244개의 점포망을 갖고 있습니다. 신용을 중시하는 금융회사이다 보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KB 국민카드의 현지 사업 진출도 당분간 잡음이 일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인도네시아에는 우리나라처럼 아직 정보보호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KB 국민카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고객 정보 유출에 대비한 어떤 현지 대부분의 금융사들의 관리도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현지에서도 고객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지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 KB 입장에서 보면 뭐 신남방 정책의 거점이 인도네시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KB는 어떤 입장입니까? KB 국민카드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금융 영토 확장에 나서면서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KB 신남방 벨트의 교두보로 알려졌었습니다. KB 국민카드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라면서 유출 사고가 인수 전에 일어난 만큼 사실 확인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재 한 통신연구시스템 보안연구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크레딧 플러스의 고객 정보 유출이 7월 16일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해킹 주체는 샤이니 헌터스라고 부른다는 비교적 자세한 정황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조사가 더 진행이 돼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일단 뭐 KB 국민카드가 7월 초에 인수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번 사태에 KB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수젠텍이 항체 신속 진단 키트에 이어 항원 진단 키트와 중화항체 검사 키트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상화와 장기화로 흘러가는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포부인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젠텍이 기존에 개발한 항체 신속 진단 키트에 이어 항원 신속 진단 키트와 중화항체 검사 키트 개발을 통해 코로나19 진단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오늘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수젠텍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진단사업 전략이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손미진 수젠텍 대표이사는 코로나19의 일상화와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체 진단키트뿐 아니라 항원 진단키트, 중화항체 검사키트 등 각 단계별로 특화된 진단키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항체 진단과 그다음에 중화항체 키트라는 제품들이 새로이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면 많은 대안이 될 거라고 예측을 중장기적인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 진단 키트는 혈액으로 코로나19 항체 형성 여부를 진단해 치료 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제품입니다. 현재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황으로 조만간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항원 진단 키트는 콧물 등 검사 물질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20분에서 30분 이내 검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분자 진단 대비 신속하게 확진자 판별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화항체 검사 키트는 코로나19의 방어 능력을 가지는 중화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하는 키트로 백신 개발에 필수적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백신 접종기관 등 연구소와 백신 개발 기업 등과 제휴를 통해 공급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슈젠텍은 항원 신속 진단 키트와 중화항체 검사 키트 개발이 막바지 단계로 조만간 제품 런칭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올해 상반기 신차 중 제네시스 GV8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2020년 상반기 국내 신차 8개 차종에 대해 12개 채널에서 소비자 관심도 및 호감도를 조사했습니다. 제네시스 GV80는 유일하게 10,000건을 넘긴 14,093건으로 관심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소렌토와 G80, 올류 아반떼, XM3, 트레일 블레이저 등의 순이었습니다. 호감도가 가장 높은 차량으로는 캡처가 꼽혔습니다. 캡처의 긍정률은 43.50%, 부정률은 8.44%로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뺀 값인 순호감도는 35.06%였습니다. 백화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홈트족을 겨냥해 스포츠 매장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7일 본점에 퓨처 스포츠를 주제로 기존 나이키 매장을 7.5배 늘린 340평 규모의 나이키 매장을 엽니다. 티셔츠 프린팅 서비스와 1:1 스타일링 서비스, 또 온라인 구매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반품하는 이지 리턴 서비스를 제공해 모객에게 나섭니다. 신세계 백화점 대구점도 이달 28일 백화점 매장 중 최대 규모인 400평대 규모의 나이키 매장을 개장해 키즈와 여성, 남성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 스포츠 상품을 선보입니다. 현대백화점도 지난달 30일 무역센터점에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운동복 브랜드 룰루레몬을 입점시켰고 중동점에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매장 규모를 2배 이상 늘려 이달 말 오픈할 계획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 폭발로 인한 사상자가 5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마드 하산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5일 현지 방송에 나와 베이루트 폭발 사망자가 135명, 부상자가 약 5천 명으로 늘었다 밝혔습니다. 하산 장관은 아직 수십 명이 실종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마완 아부드 베이루트 주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폭발 피해가 발표됐던 것보다 커질 수 있다며 피해액이 150억 달러, 우리 돈 약 17조 8,2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4일 오후 베이루트 항구에서 2차례 큰 폭발이 발생해 많은 건물과 차량 등이 파손됐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항구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돼 있던 인화성 물질 질산 암모늄이 대규모로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언론에서는 베이루트 폭발의 충격파 슬기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20% 이상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 5일 바티칸 사도궁 집무실에서 주례한 수도 일반 아련 훈화에서 어제 베이루트 항구 지역에서 발생한 매우 강력한 폭발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며 모든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지원 아래 레바논이 이 중대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베이루트 당국은 30만 명이 갈 곳을 잃는 등 도시 절반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교황은 7월 한 달간의 여름 휴가기를 끝내고 이날부터 수요 일반 아련을 재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임 시 최우선 과제 하나로 동맹국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미국의 방위비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임 시 두 번째 임기의 의제와 최우선 과제에 대한 질문에 미 경제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과 함께 동맹국들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운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역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의 동맹국들 또한 몇 년 동안 우리를 벗겨먹고 있다며 그들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또 그들은 체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무려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 달러를 요구해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셜미디어 공룡 페이스북이 중국의 틱톡과 유사한 15초짜리 동영상 서비스를 내놓으며 틱톡 때리기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페이스북은 5일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국 등 50여 개 나라에서 릴스라는 새로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릴스를 활용해 자신이 찍은 15초짜리 동영상을 시각과 음향, 효과 등을 넣어 편집하고 이를 팔로워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AP통신은 페이스북은 다른 업체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베끼는 오랜 전통이 있다며 틱톡이 미국 정부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릴스 출시는 페이스북에 기회를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케빈 메이어 틱톡 최고 경영자는 페이스북은 라쏘를 선보였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며 릴스는 틱톡의 모방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4호 태풍 하구핏이 중국 동부 지역을 지나가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5일 중국 당국에 따르면 전날 새벽 3시 30분 저장성 해안 지역에 상륙한 하구핏의 영향으로 전날까지 저장성 진화, 닝보에 250에서 294mm를 비롯해 저장, 장쑤성과 상하이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장성에서는 전날 오전 5시쯤 이미 원저우와 타이저우 등의 가옥 500여 채가 붕괴되고 농경지 53제곱킬로미터가 침수됐습니다. 또 전기, 통신이 끊어지거나 도로, 주택가가 물에 잠겼습니다. 상하이 홍차오 공항과 푸둥 공항에서는 전날 오후 9시 30분까지 이착륙하는 항공편 1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저장성 파난에서는 강풍에 600년 된 나무가 부러지고 산간 지역 홍수로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희대의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고국인 스페인을 떠나겠다고 발표한 후안 카를로스 1세 전 국왕이 카리브해 지역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AFP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일간지 ABC는 카를로스 1세 전 국왕이 지난 2일 포르투갈을 거쳐 카리브해 지역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건너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카를로스 전 국왕이 어린 시절을 보낸 포르투갈에 머물거나 프랑스나 또 이탈리아에 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카를로스 전 국왕은 사우디아라비아 측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건네받아 이를 스위스 비밀 계좌에 은닉해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스위스 일간지 라 트라빈 드 주네브는 사우디의 전 국왕으로부터 카를로스 전 국왕이 고속철 사업과 관련해 1억 달러, 우리 돈 약 1,200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조세 회피처에 자금을 은닉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도와 남부 곳곳으로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는 강원도가 저녁에, 남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개겠습니다. 한편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상해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리겠고 제주도는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종일 비가 내리겠고 충청도는 아침부터,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는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바람도 아주 강하게 불었는데요. 현재는 강원 영동과 부산, 울산 등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만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밤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그 밖에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북부는 오후부터, 충청은 아침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춘천 26도, 인천과 대전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진이 26도, 강릉은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고 제주는 폭염이 이어지며 아침 기온 2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당분간 계속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도 다음 주 초까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